프랑스 쉬인 사태는 패션 뉴스가 아니라 경제 붕괴의 경고문이다. 그리고 그 경고는 지금 한국이 가장 먼저 들어야 한다. 프랑스처럼 명품의 도시가 2,000원짜리 중국 옷 앞에서 무너지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다. 한국도 중산층 붕괴와 초저가 소비 확산을 방치한다면 똑같은 장면이 곧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이번 프랑스 사건에서 충분히 읽힌다. 프랑스의 심장은 왜 2,000원짜리 중국 옷 앞에서 무너졌는가? 2025년 겨울에 파리는 이상했습니다. 샤넬과 루이비통이 즐비한 그 거리, 170년 내내 우아함의 수도라 불리던 그 도시가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싸늘했습니다. 눈발이 날리고 바람은 차게 불어오는데 백화점 앞에는 새벽부터 수천 명의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명품 쇼윈도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건 한 벌에 2,000원짜리 중국 패스트 패션 쉬인. 파리 시민들은 샤넬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경제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팬데믹 이후 5년 프랑스는 견딜 수 없는 수조 원대의 부채, 20%를 넘긴 물가, 5년간 제자리에 멈춘 임금으로 중산층의 삶이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마치 마른 나무 한 그루가 서서히 속부터 썩어가듯 프랑스 경제의 중심이었던 중산층 소비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파리 시민이 샤넬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는 쉽게 명품의 도시 파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2025년의 파리는 샤넬 조명 아래서 웃던 도시가 아니라 겨울 난방비를 아끼려고 카페에서 오래 머무는 시민들이 늘어난 도시였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긴축을 선택했고 복지 예산을 줄였으며 물가 안정에 실패했습니다. 국가 부채는 국가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청년 실업률은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파리 시민에게 합리적 소비란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와 전혀 다른 의미가 되었습니다. 샤넬은 꿈이고 쉬인은 현실이다. 이 문장 하나가 프랑스 사회의 붕괴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쉬인이 파리에 상륙한 건 단순한 오프라인 매장 오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진국 경제가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곳이 소비시장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윤리적 소비를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제 월급으로는 불가능해요. 그 말은 경제가 한 사람을 어떻게 구석으로 몰아붙이는지 그 잔혹한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프랑스 시민을 비웃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싸구려 옷을 선택한 게 아니라 살아남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날 파리의 새벽 추위 속 손을 비비며 줄을 선 사람들은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프랑스에서는 윤리적 소비도, 명품 소비도, 중간 가격대 소비도 더는 일반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오직 하나, 살아남기 위한 선택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프랑스 패션의 심장은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쉬인의 AI 알고리즘 공장이 유럽을 굴복시킨 진짜 이유. 2025년 프랑스에서 벌어진 쉬인 사태를 이해하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루에 6,000개의 신상품이 가능할까? 일반 패션 브랜드는 다음 시즌 옷을 만들기 위해 6개월을 고민하고 디자인하고 샘플링합니다. 그 긴 시간 동안 트렌드는 이미 바뀌고 소비자 취향은 멀어지고 재고는 쌓이고 비용은 올라갑니다. 그런데 쉬인은 6개월이 아니라 단 25일이면 끝입니다. 쉬인의 공장은 재봉틀 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짜 공장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천을 자르고 바느질하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존재는 디자이너가 아니라 AI 알고리즘입니다. AI가 만든 패션 공장의 알고리즘. 쉬인은 매 순간 전 세계 2억 5천만 명의 이용자가 무엇을 클릭했는지, 어떤 색을 더 오래 바라봤는지, 댓글에서 어떤 단어가 늘어나는지 초 단위로 수집합니다. 그리고 AI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지금 파리에서 흰색 케이블 니트가 뜬다. 밀라노에서는 짧은 퍼프 슬리브 반응이 좋다. 뉴욕 10대는 체크 패턴을 저장한다. 한국 20대 여성은 골지 가디건을 검색한다. 이 데이터들이 모이면 단 1시간 만에 트렌드 변화가 잡힙니다. 그 결과 AI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로 이 옷을 만들면 팔린다. 그리고 클릭 한 번. 중국 광저우의 6천여 개 협력 공장 중 알고리즘이 선택한 몇 곳에 즉시 주문이 떨어집니다. 생산이 시작됩니다. 샘플은 몇 시간 만에 검토됩니다. 좋으면 바로 양산, 나쁘면 삭제. 이 생산 구조는 패션이 아니라 테크 기업의 구조입니다. 유럽이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유럽 패션은 장인 정신 감성 프리미엄을 기반으로 합니다. 문제는 이 가치들이 속도 경제에서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유럽이 지는 이유는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이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쉬인의 시스템은 아마존 물류, 틱톡 추천 알고리즘, 넷플릭스 데이터 분석 방식이 모두 섞여 만들어진 괴물 같은 공장 구조입니다. 유럽 패션 기업이 단 한 벌의 샘플을 만들 때 쉬인은 1000개의 실험 제품을 만들고 그중 가장 클릭이 많은 50개만 골라서 전 세계에 풀어버립니다. 패배는 명확했습니다. 유럽은 기술 기업이 아니라 전통 브랜드였고 전통은 속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가장 많이 본 것이 승리하는 시대. 지금 패션 시장은 디자인의 승부가 아닙니다. 철학의 승부도 아닙니다. 브랜드 가치의 승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노출시키느냐. 유튜브 알고리즘이 조회수가 많은 영상을 더 띄우듯 패션 알고리즘도 반응이 빠른 옷을 더 띄웁니다. 쉬인은 세계 패션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 패션 알고리즘을 장악했습니다. AI, 데이터, 초단기 생산. 이 세 가지는 국가도 브랜드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프랑스 패션의 승리가 아니라 패배만이 자연스러운 결론이었습니다. 프랑스의 패배는 산업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쉬인이 이긴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전통 방식이 AI 방식에 밀리는 것. 이것은 패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가전, 식품, 서비스. 전 세계 모든 산업이 알고리즘 생산 시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패션의 몰락은 유럽 제조업의 미래를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한국에도 똑같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쉬인 전쟁을 선언한 이유 경제가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파리 시민들이 쉬인 매장 앞에 몰려들던 바로 그 다음 날, 프랑스 정부는 믿기 힘든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에서 쉬인 소포 20만 개를 전량 검사한다. 20만 개. 단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규모로는 프랑스 역사상 전례가 없는 숫자입니다. 공항 물류센터는 쉬인 택배 상자로 가득 찼고 세관 직원들은 눈밑이 시퍼렇게 멍이 들 만큼 밤새 박스를 개봉했습니다. 언론은 말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쉬인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진짜 이유는 그들이 말한 공공안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패스트 패션의 대다수 제품이 동남아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유해 화학물질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걸.
아동 노동 논란은 수십 년간 제기되던 문제라는 걸. 그런데도 왜 시인에게만 이토록 가혹한 전쟁을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프랑스의 자존심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패션은 프랑스의 산업이 아니라 국가 정체성이다. 프랑스에게 패션은 단순히 돈을 버는 산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였고 문화였고 그리고 국가 정체성이었습니다. 샤넬, 루이비통, 디올, 에르메스. 이 네 브랜드는 프랑스의 국기, 국군, 국회만큼이나 프랑스다움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전 세계 관광객은 파리에 오면 에펠탑보다 먼저 샹젤리제의 명품 거리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매년 수백 조의 관광 명품 매출이 발생하고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프랑스 패션 산업을 기반으로 일합니다. 즉, 패션은 프랑스 경제의 심장이자 프랑스라는 국가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2,000원짜리 중국산 옷 앞에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프랑스는 그 순간 자존심을 잃었습니다. 프랑스 정부의 공포는 경제가 아니라 문화적 붕괴. 프랑스 정부의 진짜 속내는 이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상징적 산업이 중국에게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다. 전수조사는 경제적 규제가 아니라 상징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들은 시인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인은 이미 프랑스 3천만 명이 사용, 프랑스 인구의 40%가 시인 고객, 하루에 6,000개 신상품, AI 기반 초단기 생산, 가격 경쟁력은 프랑스의 30분의 1. 이런 상대를 세금이나 안전 점검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쯤은 프랑스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싸워야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건 문화 정체성 상징의 가치뿐이었으니까요. 프랑스 정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프랑스의 품격이 2,000원짜리 중국 옷 아래 무너지게 둘 수 없다. 이 싸움은 패션 싸움이 아니라 국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의식적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 국민은 정부의 편을 들지 않았다.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프랑스 SNS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터져나왔습니다. 윤리적 소비, 월급부터 올려줘. 왜 시인만 잡아? 자라는 괜찮고 환경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 정부는 프랑스를 지키고 있다고 믿었지만 국민들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정부가 시인을 규제하는 사이 시민들은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경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소비 선택까지 간섭하겠다는 거냐? 프랑스 정부는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국민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렸습니다. 프랑스의 균열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정말 두려웠던 것, 프랑스 정부가 정말 무서워했던 건 안전 문제도 화학물질도 아동 노동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한 건 프랑스 국민이 프랑스의 패션이 아니라 중국의 패션을 선택했다는 사실. 그 선택은 경제 패배를 넘어 문화 패권의 패배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정부가 시인을 때리는 이유는 경제가 아니라 정체성의 붕괴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의 붕괴는 유럽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중산층이 무너질 때 벌어진 비극 그리고 한국이 겪게 될 미래. 프랑스의 시인 사태는 겉으로 보면 2,000원짜리 옷을 둘러싼 소비 논쟁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깊숙한 내부로 들어가면 이것은 하나의 계층이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그 계층은 프랑스를 지탱하던 중산층이었습니다. 프랑스 시민의 손에 들린 시인 쇼핑백은 많은 것을 상징했습니다. 단순한 저가 소비가 아니라 우리는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라는
절박한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소비 패턴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다. 경제학에는 오래된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한 사회의 소비 패턴은 그 사회의 경제 건강을 가장 먼저 반영한다. 프랑스는 이 법칙의 전형적인 사례가 되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프랑스의 중산층은 다음과 같은 압력에 한꺼번에 짓눌렸습니다. 식료품 가격 2030% 상승, 주거비 폭등, 난방비 에너지 비용 급증, 실질 임금 정체, 청년 실업률 증가, 국가부채 사상 최고, 세금 부담 확대. 이 모든 압력은 프랑스 중산층의 가처분 소득을 공격했습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소비는 바로 중간 가격대의 소비입니다. 명품 부유층, 중저가 브랜드 사라짐, 초저가 패션 대중의 생존 전략. 이 구조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진국 중산층이 무너질 때 나타나는 전형적 현상입니다. 중간층이 사라진다는 것은 국가가 양극화된다는 뜻이다. 프랑스 경제는 더 이상 중간을 지탱하지 못했습니다. 중간 가격대 패션 브랜드가 연달아 폐업했고 중소의류업체는 2년 만에 30% 이상 줄었습니다. 프랑스는 두 개의 극단만 남았습니다. 초고가 명품, 초저가 중국 플랫폼 시인 테무알리. 두 극단만 존재하는 시장은 건강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경제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지금 한국에서도 똑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같은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더 빠르게 진행 중이다. 한국 역시 다음과 같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1. 중저가 브랜드의 몰락. 한국의 중저가 의류 브랜드는 온라인 플랫폼과 중국 초저가 쇼핑의 공격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및 아울렛의 중간 가격대 브랜드는 매출이 크게 줄었고 동대문 성수 소호 브랜드 단가도 생산과 경쟁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초저가 플랫폼의 급상승,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매출 폭발, 테무 한국 다운로드 1위, 쿠팡 로켓 직구의 중국 저가 상품 확대. 한국 소비자들 역시 가성비가 아니라 살기 위한 최저 단가의 선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3. 중산층의 체감 경제 악화. 월급은 그대로, 집값은 비싸고, 전세월세 부담 증가, 대출 금리 압박, 자영업 위기, 출산율 세계 최저. 이 모든 요소는 프랑스 중산층이 무너질 때와 거의 동일한 그래프를 그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오늘은 한국의 내일이 될 수 있다. 프랑스 중산층의 붕괴는 쉬인 열풍이라는 형태로 터져나왔습니다. 한국은 어떤 형태로 나타날까요? 그 신호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1만 원, 2만 원대 옷이 평범한 선택. 중저가 외식비가 부담되는 시대. 스마트폰마저 중국산 초저 가폰이 인기. SNS에는 살기 어려워졌다는 글이 급증. 생필품 소비가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음. 프랑스에서 벌어진 쉬인 사태는 사실상 한국의 미래 소비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한국은 더 빠른 속도로 양극화의 틈으로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근본이 흔들릴 때 나타나는 현상. 프랑스 국민들이 쉬인 쇼핑백을 들고 나오는 장면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국가 경제가 중산층을 더 이상 지켜주지 못할 때 벌어지는 문화적 붕괴의 신호였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산층이 무너지면 한국 브랜드가 사라지고 초저가 중국 플랫폼이 주도권을 잡고 한국의 산업 정체성이 흔들리고 소비시장은 양극화되고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부는 극단적으로 쏠립니다.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패션의 위기가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 전체가 균열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의 방향이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경제 신호들과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프랑스의 쉬인 사태는 프랑스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진국 중산층이 무너질 때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지금 한국에게 동시에 두 가지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들도 곧 이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하지만 아직 돌릴 시간은 있다. 프랑스가 실패한 이후 속도를 잃은 국가. 프랑스 경제가 무너진 핵심 원인은 단순히 물가 때문도 실업률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프랑스의 치명적 실수는 속도를 잃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성장 속도는 둔화, 산업 변화 속도는 뒤처짐, 규제 속도는 느림, 혁신 속도는 멈춤. 반면 쉬인은 기술 데이터 AI 알고리즘이라는 압도적인 속도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프랑스는 이 속도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습니다. 그리고 속도를 잃은 국가는 소득복지 문화 산업까지 모두 뒤처집니다. 문제는 한국 역시 속도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 증가, 인구 감소, 부동산 경직, 기업 투자 위축, 규제 완화 실패, 노동개혁 지연. 이 신호들은 프랑스가 추락하기 직전에 보였던 바로 그 경고 신호들입니다. 프랑스가 실패한 이후 부유층과 서민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짐. 프랑스의 현재 사회를 설명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부유층은 계속 프랑스에 살고 있지만 서민은 프랑스에서 밀려나고 있다. 부유층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명품을 사고 여행하고 미슐랭 식당을 갑니다. 그들의 경제는 이미 글로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민과 중산층은 현실 세계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식비가 2배, 난방비 폭등, 월세 상승, 공공요금 인상, 임금은 정체. 서민들의 삶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도 이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산 격차 확대, 상위 20% 소비 집중, 중산층에 사라지는 소비 패턴, 고물가고 금리로 인한 생존 소비, 지역계층 양극화 심화. 한국이 프랑스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한국은 프랑스보다 경제 규모가 작고 충격에 더 취약한 구조라는 점입니다. 프랑스가 실패한 이후 국가 브랜드의 힘이 무너진 순간 프랑스는 국가 브랜드의 힘으로 살아가던 나라였습니다. 패션, 관광, 예술, 와인, 고급 문화. 하지만 쉬인 사태로 프랑스의 문화적 우위가 무너졌습니다. 단 2,000원짜리 중국 옷이 170년의 명품 문화를 흔들어버린 것입니다.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은 지금 K-팝, K-푸드, K-드라마, K-뷰티로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지만 이건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산업입니다. 한번 경쟁력을 잃으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프랑스도 명품은 절대 안 무너져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똑같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프랑스가 이미 보여준 반드시 피해야 할 길. 프랑스의 실패는 결국 4가지였습니다. 산업의 변화를 느리게 받아들였다. AI 데이터 알고리즘이 경제를 지배하는 시대인데 프랑스는 옛 프레임을 고집했습니다. 한국도 지금 AI 산업 규제와 속도 문제로 같은 위기를 겪는 중. 중산층 정책을 소홀히 했다. 경제는 부유층이 아니라 중산층 소비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한국의 중산층도 빠르게 줄어드는 중. 청년 계층을 잃었다. 프랑스 청년의 40%가 실업률의 불안에 떠밀렸습니다. 한국 청년도 세계 최고 수준의 불안 부채 취업난에 시달리는 중. 국가 브랜드 경쟁력을 과신했다. 우린 명품 국가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가장 먼저 무너졌습니다. 한국도 K 콘텐츠는 영원히 성장한다라는 착각을 조심해야 합니다. 한국은 프랑스를 반면교사로 삼지 않으면 5년 뒤 똑같은 혼란을 겪게 된다. 프랑스의 현실은 한국이 가야 할 미래가 아니라 한국이 반드시 피해야 할 미래입니다. 프랑스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은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중산층을 지키는 정책, 과감한 산업 전환, 규제 개혁, 노동교육 개편, AI와 기술 투자의 확대, 글로벌 시장에서의 공격적 확장. 이 선택을 할 수 있다면 한국은 프랑스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000원짜리 중국 패션 앞에서 한국 브랜드가 무릎을 꿇는 날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올 것입니다.